여러분, 절대 자기 전에 이것 하지 마세요.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심장까지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가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 심장병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시는 한 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1번 깨시나요? 2번 깨시나요? 아니면 3번 이상 깨시나요? 2번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미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60 넘으면 다 그렇지. 참고 살아야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중 소변.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심장, 뇌, 심지어 낙상까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딱 1스푼,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립니다. 이것 하나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왜 60 이후에 밤 소변이 늘어나는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방광이 왜 점점 예민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밤마다 깨는 것이 심장과 뇌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1스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저녁 습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노인의학회 정회원이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건 나이 탓이야 하고 포기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밤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과장 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서 보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을 저는 숫자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어르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60이 넘으면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밤새 푹 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친구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모임에 가면 화장실 이야기가 빠지지 않으시죠? 나 요즘 밤에 3번은 깨. 나도 그래.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대화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원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신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밤이니까 소변 생산을 줄여라, 몸을 쉬게 해라. 공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공장입니다.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공장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떨까요? 밤이 되면 공장장이 야간 근무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오늘은 생산량을 줄여라. 밤에는 쉬어도 된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밤에는 소변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그러셨죠. 한번 누우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의 야간 호르몬 분비량을 100이라고 하면 60대는 약 60으로 줄어듭니다. 40%가 감소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45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분이 약 68%입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밤과 낮의 호르몬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10명 중 8명에서 이런 변화가 관찰됩니다.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화장실에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67세 남성분이셨습니다. 밤마다 3번씩 깨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하던데요.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은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아니라 야간 호르몬 분비 저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면 방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의 시계가 고장 난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새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아침 7시면 7시, 밤 10시면 10시. 하지만 오래된 시계는 어떤가요? 5분씩 느려지기도 하고 10분씩 빨라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몸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친 밤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밤을 휴식 시간이 아닌 활동 시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바로 야간뇨를 고착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이 밤에 자주 깨시는 것 때문에 함께 오셨습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밤에 서너 번씩 깨니까 저도 잠을 못 자요. 부부가 같이 힘들어요. 남편분은 미안해 하셨습니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방광이나 전립선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3주 정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다시 오셨는데 아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저도 잠을 자요. 남편도 한두 번밖에 안 깨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 소변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배우자분이나 가족분이 여러분 때문에 함께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호르몬 변화입니다. 기억하세요. 방광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몸의 시계가 흐려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 변화. 기억하시죠?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 변화 위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쳐집니다. 바로 방광이 예민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마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말씀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국내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의 방광은 약 300ml가 차야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종이컵으로 거의 2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어떨까요? 120에서 150ml만 차도 뇌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반 컵도 안 되는 양입니다. 대한배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이런 방광 과민 증상을 보입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방광벽에 있는 신경말단이 노화와 함께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화재 경보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의 경보기는 어떤가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립니다. 연기가 자욱해지고 온도가 확 올라갈 때 울립니다. 하지만 오래된 경보기는 다릅니다. 토스트 조금 태운 것만으로도 난리가 납니다. 요리하다가 연기 조금 났는데 경보기가 울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꽉 찰 때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조금만 차도 난리를 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가득 찼구나.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몸을 깨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와도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62%가 방광 용량은 정상이었습니다. 방광이 작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호가 너무 빨리 울린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2~3번씩 깨시는데 소변량은 늘 적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전립선도 괜찮고 방광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성격이 원래 좀 급해서 그런가.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경보장치가 너무 빨리 울리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분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장실에 가셔도 양이 많으신 편인가요? 적으신 편인가요? 적은 편이시라면 방광신호 과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 몰라서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렵지 않아도 일단 가보자 하시는 거죠. 현명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배뇨학회 자료에서도 반복적인 사전 배뇨가 방광 용적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광은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자주 조금만 차도 비우면 그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손주를 키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조금만 보채도 바로 달래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조금만 불편해도 울게 됩니다. 어느 정도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호르몬 변화에 방광 예민화가 겹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밤은 점점 얕아지고 몸은 점점 쉽게 깨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 둘째, 방광 예민화. 기억하시죠? 이제 이 문제가 왜 그냥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가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문제입니다. 둘째, 뇌 문제입니다. 셋째, 낙상 위험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심장도 함께 쉽니다.
정상적인 깊은 수면 동안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을 트럭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무거운 짐을 싣고 열심히 달립니다. 배달도 하고 이사짐도 옮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을 내리고 정비소에서 쉬어야 합니다. 엔진도 식히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기름도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수면이 바로 그 정비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혈압 하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의 58%가 혈압 하강 부전을 보였습니다. 10명 중 6명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심장은 밤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트럭이 정비소에 들어갔는데도 엔진을 끄지 않고 공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의 15년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1.8배였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2.1배였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습니다. 왜 새벽이 위험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은 혈압을 서서히 높여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심장과 혈관은 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적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그것이 심장과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고 싶으시죠? 그러시려면 이 밤 소변 문제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떠오릅니다. 68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손주가 둘인데 매주 주말마다 놀아주시는 게 가장 큰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아서 넘어지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 밤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혹시 또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지? 넘어져서 다치면 손주들이랑 못 놀아주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최고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다음은 뇌 이야기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이 시간에 제거됩니다. 우리 뇌를 가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쁩니다. 계산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새 물건도 들여놓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죠.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쌓이고 바닥도 더러워집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를 합니다. 바닥도 쓸고 진열대도 닦고 쓰레기도 버립니다. 그래야 다음 날 새로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잠이 바로 그 청소 시간입니다.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빗자루와 걸레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쓸어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의 노폐물 청소 효율이 깨어 있을 때보다 10배 높습니다. 그런데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국내 신경과 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자주 중단될수록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5년 후 치매 발생률이 1.7배 높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깜빡깜빡해요.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려요.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깨진 수면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냉장고 앞에 가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으신 적 있으세요? 손주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혹시 밤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랑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계속 방해받으면 뇌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노폐물이 바로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도 함께 봅니다. 치매는 본인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이 일을 그만두고 간병해야 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몰라보게 됩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수면입니다. 밤에 자주 깨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이야기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집안을 걷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관절과 시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중 약 45%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발생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 3개월 이상의 입원,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던 69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활동적이고 혼자 생활도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도 자주 가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로 가시다가 미끄러지셨습니다.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과 긴 재활 기간을 거쳤습니다. 회복 후 진료실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한번 화장실 가려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주기도 힘들어요. 그 말 속에는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자신감이 무너진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딸분이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엄마가 밤에 자주 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뭔가 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밤에 몇 번씩 깨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요. 오늘 이 영상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밤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조명은 있으신가요? 센서 조명이나 야간 조명을 설치해 두셨나요? 문턱은 없으신가요? 작은 문턱도 밤에는 위험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아니신가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한 가지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심장 문제. 밤에 2번 이상 깨면 심장병 위험 2배. 둘째, 뇌 문제. 수면 중단이, 치매 위험 1.7배. 셋째, 낙상 위험. 고관절 골절의 45%가 야간 화장실 이동 중 발생.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밤중 소변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의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이 악순환을 부드럽게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억지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밤에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다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된다는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거의 안 드십니다. 현명한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자극을 받은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더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대한배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 수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인 그룹이 오히려 야간뇨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적당히입니다. 저녁 식사 후 물 1컵, 종이컵으로 1컵 정도는 오히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줄이시면 됩니다. 둘째, 카페인만 피하면 된다는 상식입니다. 커피를 끊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카페인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녁에 소주 1잔, 맥주 1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호르몬입니다. 공장장의 목소리를 더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광을 자극해서 더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알코올을 섭취한 날, 밤 야간뇨 빈도가 평균 1.4배 증가했습니다. 저녁 술은 밤 소변의 적입니다. 셋째,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상식입니다. 60 넘으면 다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네, 나이 들면 호르몬이 변합니다. 방광도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밤에 한 번도 안 깨시는 분이 있고 4-5번 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뇨 빈도가 40% 낮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는 상식입니다. 무조건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을수록 방광이 커진다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무리하게 참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방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방광벽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적절한 시간에 배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4시간 간격이 적당합니다. 다섯째, 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상식입니다. 밤에 자주 깨면 약을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뇨는 약 없이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야간뇨가 50% 이상 개선된 경우가 전체의 63%였습니다. 약 없이 10명 중 6명이 좋아졌습니다. 자, 5가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첫째,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된다? 아닙니다.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둘째, 카페인만 피하면 된다? 알코올이 더 문제입니다. 셋째,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생활 습관으로 40%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무조건 참으면 된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다섯째, 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63%가 약 없이 좋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한 스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스푼은 방광을 억지로 누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강한 자극보다 정확한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야간 각성은 단순히 소변량 때문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 더 쉽게 발생합니다. 자율신경계가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페달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죠. 교감신경은 엑셀입니다. 몸을 긴장시키고 움직이게 합니다. 낮에 활동할 때 작동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쉬게 합니다. 밤에 잠잘 때 작동합니다. 젊었을 때는 낮에는 엑셀, 밤에는 브레이크. 이 전환이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페달이 뻑뻑해집니다.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바꾸려는데 잘 안 바뀝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아직 난모드입니다. 이때 방광의 작은 신호도 크게 증폭되어 뇌를 깨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스푼은 바로 이 전환을 부드럽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거구나. 몸의 스위치가 안 바뀌는 거구나. 이해가 되셨죠? 문제를 이해하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자율신경 전환을 돕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끄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전환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낙상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도 고령자에게 수면제 장기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한 스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안정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이 각성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방광 자극도 함께 증가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잠들기 전 혈당 변동이 큰 노인일수록 야간요 빈도가 높았습니다. 잠들기 전 소량의 자연 당분은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급격한 저혈당을 막아주는 겁니다. 둘째, 부교감 신경 활성화입니다. 특정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바나나에 있는 마그네슘과 칼륨, 꿀에 있는 트립토판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방광 자극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내벽이 건조하고 예민해집니다. 이때 자극을 완화해주는 요소가 있으면 배뇨 신호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대한배뇨학회 자료에서도 방광 자극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야간요 관리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꿀 한 스푼입니다. 천연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약 5ml 정도입니다. 물에 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드세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어서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혈당 조절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바나나 반 개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방광 근육도 포함해서요.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어서 밤에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당지수도 중간 정도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노란색, 끝부분이 살짝 초록색인 바나나가 좋습니다. 당지수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 아몬드 O7R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한 줌의 하루 필요량의 약 20%가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밤새 혈당을 천천히 유지해줍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아몬드를 드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끌리시나요? 꿀은 달콤한 것 좋아하시는 분께, 바나나는 과일 좋아하시는 분께, 아몬드는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다 드시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밤에 깨실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댓글로 써보세요. 꿀이요, 바나나요, 아몬드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이 뭘 선택하셨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꿀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조절하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 정확하게 한 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반 개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나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아몬드도 5, 7알이라고 했지만 개수 세기가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꿀은 숟가락 하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몬드를 추천드립니다. 아몬드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세요. 너무 이르면 효과가 분산되고 너무 늦으면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서도 이 시간대가 자율신경 전환이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한 스푼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밤에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셋째, 물입니다. 가능하면 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물이 들어가면 위와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신장과 방광으로도 전달됩니다. 오히려 밤중 소변 신호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도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야간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7일에서 14일 정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국내 노인 수면 패턴 연구에서도 새로운 야간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목표는 완전히 안 깨는 것이 아닙니다. 덜 깨고 다시 잠들기 쉬운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입니다. 밤에 몇 번 깨셨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달력에 숫자만 적어도 됩니다. 일주일 후, 2주 후에 비교해 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외 상황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혈뇨, 배뇨시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6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잠들기 30, 40분 전에. 둘째, 한 스푼만. 셋째, 물 없이. 넷째, 최소 2주간 꾸준히. 다섯째, 기록하기. 여섯째, 예외 상황 확인. 기억해 두세요.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0, 40분 전, 한 스푼만. 물 없이 2주 이상. 기록하기. 예외 확인. 6가지. 기억하시죠?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꿀이나 바나나나 아몬드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제가 진료했던 73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밤에 3번씩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조금만 덜 깨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2주 정도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한 번은 깨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몸이 밤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 번만 깨요. 가끔은 한 번도 안 깰 때도 있어요. 아내가 좋아해요. 같이 푹 잘 수 있으니까. 그분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법의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아주 작은 신호로 다시 정렬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자, 지금까지 잠들기 전 한 스푼의 원리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꿀, 바나나, 아몬드 중 하나, 잠들기 30, 40분 전, 물 없이 2주 이상 꾸준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저녁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단 하나의 행동보다 저녁 전체의 분위기를 기억한다고요. 같은 한 스푼이라도 어떤 저녁을 보내셨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가지 저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반에서 7시 이전에 마치세요. 왜 그럴까요? 해가 지고 나면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이때 음식을 늦게 섭취하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방광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노인 영양 연구에 따르면 저녁을 8시 이후에 드신 분들이 7시 이전에 드신 분들보다 야간요 빈도가 1.3배 높았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밤이 훨씬 조용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저녁 8시 반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그 시간이 된다고요. 제가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3주 정도 7시 전에 드시도록 노력하셨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6시 반에 드신다고 하세요. 습관이 바뀌니까 오히려 편하다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밤을 바꿉니다. 둘째, 저녁 이후 음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우유나 차 한 잔을 편안함의 상징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밤 시간대에는 그 한 잔이 생각보다 큰 자극이 됩니다. 액체가 들어가면 몸은 다시 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과 방광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료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음료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가볍게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셋째, 잠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는 자세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세는 복부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밤 동안 몸이 안정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국내 재활의학 자료에서도 이 자세가 소화와 야간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침 전 화장실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렵지 않은데 혹시 몰라서 미리 가는 것은 방광을 예민하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몸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짜 신호가 왔을 때 반응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쌓일수록 밤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몸을 믿는 연습.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광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호가 오면 알려줍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 화장실에 가시나요? 1번, 2번, 3번 이상? 지금 댓글로 숫자만 써주세요.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시면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5째, 조명과 전자기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세요. TV나 스마트폰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호흡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5가지 저녁 습관입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음료 줄이기. 셋째, 왼쪽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 넷째, 마렵지 않으면 화장실 가지 않기. 다섯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밝은 빛 피하기. 이렇게 저녁의 흐름이 바뀌면 한 스푼은 더 이상 단독 행동이 아니라 편안한 밤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추가로 낮 시간에 도움이 되는 습관 4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첫째,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 30분 정도 햇빛을 쐬세요. 창가에 앉아 계셔도 좋고 가벼운 산책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햇빛이 중요할까요?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리셋해 줍니다. 아침에 햇빛을 쐬면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자동으로 지금은 밤이다라는 신호가 더 선명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진다고요. 햇빛이 그 구분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내 수면의학 연구에서도 아침 햇빛 노출이 야간 멜라토닌 분비를 30% 이상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꼭 밖에 나가시거나 최소한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세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낮 시간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은 낮에 충분히 드세요. 아침과 점심 때 물을 잘 드시면 저녁에 굳이 많이 안 드셔도 됩니다. 오전에 하루 물의 60, 70%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 20, 30분 걷기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땀이 살짝 나는 정도면 됩니다. 운동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낮에 적당히 활동하면 밤에 부교감 신경이 더 잘 활성화됩니다. 아까 자동차 비유 기억하시죠? 엑셀과 브레이크요. 낮에 엑셀을 적당히 밟아야 밤에 브레이크가 잘 듣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방광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비뇨기 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요 빈도가 25% 낮았습니다. 특히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 아시죠?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 계실 때, TV 보실 때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왜 20분일까요? 낮잠이 20분을 넘어가면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수면에서 깨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좋습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밤 수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세요. 20분 후에 울리도록요.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주무세요. 그래야 너무 깊이 잠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왜 나이 들면 밤에 자주 깨는지 알아봤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의 시계가 흐려진 거죠. 둘째, 방광이 왜 예민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경보기가 너무 빨리 울리는 겁니다. 셋째,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심장병 위험 2배, 치매 위험 1.7배, 낙상 위험.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바로잡았습니다. 저녁에 물 안 마시면 된다? 틀렸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40%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한 스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혈당 안정, 부교감 신경 활성화, 방광 자극 완화 3가지 원리입니다. 여섯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30, 40분 전 한 스푼만 물 없이 2주 이상 꾸준히. 일곱째, 효과를 높이는 저녁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7시 이전, 음료 줄이기, 왼쪽으로 눕기, 몸 믿기, 밝은 빛 피하기. 기억하시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와 방광 예민화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한 스푼 습관을 시작하세요. 꿀, 바나나, 아몬드 중 하나. 잠들기 30, 40분 전에 물 없이 2주 이상 꾸준히. 셋째, 저녁 전체의 흐름을 바꾸세요.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음료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줄이기, 조명은 1시간 전부터 어둡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밤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한 밤입니다. 한 번 덜 깨고 다시 잠들기가 쉬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리듬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몸은 늘 뒷전이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시려면, 가족들에게 짐이 안 되시려면 지금부터 밤을 챙기셔야 합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돌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증, 혈뇨, 급격한 증상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시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다시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밤에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도록 과장 없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